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제목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미니즘 운동, 이 운동의 방향은 불평등하게 부여된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이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연대하여 투쟁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미니즘의 그 기본이 되는 학문은 여성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학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주의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에 대해서 투쟁하여 억압받는 여성을 정치적으로 해방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학은 대학에서 여대생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강좌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페미니스트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을 여성에 대한 억압자, 그리고 여성은 비억압자로 규정해서 이 계급 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변혁 운동은 이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해방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성윤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성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이 페미니스트 운동을 통해서 프리섹스 문화가 여성들에게 잠식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갈등의 문제를 성차별 문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 구도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하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성민이라는 34세 된 남성이 2016년 5월이죠. 새벽에 서울특별시 그 서초구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김성민의 그 살인 사건의 범행 이유는 자신이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그것이 억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살인범 김성민에게 징역 30년의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김성민은 피해망상증 전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6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성민, 이 범행자는 나는 여성 혐오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성을 살해한 것은 여성들에게 직접 무시를 당한 것이 원인이 돼서 나는 살인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성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 어떤 대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좌파단체나 여성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충동적인 가해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범죄다. 그렇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있지도 않고 그것은 순간적인 어떤 충동적인 살인사건도 아니다. 이 범인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니까 이 여성을 살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여성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 혐오 범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범행자가 말한 자신이 여성에게 무시당해서 살인을 했다. 이런 범행 동기는 사실 이것이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 혐오에 기인한 여성을 노린 살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해서 여성 혐오 범죄임을 부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이와 비슷한 또 다른 그 여성에 대한 살인, 여성 혐오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 일반 측에서는 이것은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면에서 본다면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하는 약한 상대를 선택했을 뿐이다. 쉽게 살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한 상대를 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을 자신이 한이 맺혔기 때문에 뭔가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이코에 의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성 혐오이냐 아니냐의 이러한 대립입니다. 사실 이 그 여성 혐오라는 그런 말은 남녀 갈등을 그 염두에 둔 그러한 용어죠.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노려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자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페미 학자들이 주로 만들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선 강간이라든가 남자가 여자를 좀 그 엉큼한 눈으로 쳐다보면 이것이 시선 강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에 대해서 예비 강간범, 참 그 용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뭐 이성애자, 이런 용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말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남성에 대해서 예비 강간범이라 그러면 자기네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좌파의 성차별 논리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린 아이일 때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강제로 강요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들에게는 칼이나 장난감 총을 사주고 딸에게는 장난감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속옷기구를 사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히 어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자신의 성 역할을 인지하면서
남성으로 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에게 달려있는 성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문화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는 성적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해 놓고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고 비인간화하는 방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이들은 이 사회에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다수자가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이 페미니스트 운동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차별은 불평등한 관습과 제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단체에서 주장하는 여성 할당제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모든 어떤 사회의 이제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사회 제도에서 여성의 비율을 50%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여성을 50%를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회사 경영은 경영의 자유가 있어야 그 회사가 발전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아서 사원으로 고용해야 그 회사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에 맞춰서 직원을 채용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여성단체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여성이 인류 절반이니까 절반은 여성한테 할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고위직에 여성의 비율이 적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다 여성을 똑같이 해야 된다. 남성과 똑같이 평등하게 승진해야 된다.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회사라든가 어떠한 직종에서 어떠한 그 기여를 했는가 여기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 그러면 일한 시간이라든가 일한 직종에 관련해서 그 어떤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수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결과의 평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승진하는데 유리천장이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올라가다가 보면 여성을 이렇게 막는 유리천장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계급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율을 맞추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사에는 발전 계획이 있고 그 발전 계획에 따라서 회사가 투자하고 고용을 하는 것이죠. 회사가 발전하려면 그 회사의 운영에는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제안하는 것은 그 회사의 발전에 저해되고 회사 운영자의 그 운영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성활동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똑같이 해라.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차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여성차별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 시대착오입니다. 이 과거에 한 1960년대, 50년대 우리 사회에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성 차별 문제, 즉 임금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승진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이런 것을 막는 유리천장이 있었다. 과거에는 있었겠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것은 1960년도 이후에 여성의 목소리가 남녀 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차 계속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도 기회의 평등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본인이 노력을 해서 본인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걸 다 대패로 문제들이 다 이렇게 깎아버려갖고 똑같이 한다? 이것은 사실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평등이죠. 왜?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일을 잘한 사람과 잘하지 않은 사람을 다 똑같이 평가한다? 이것이 불평등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할 기회는 다 준다는 것이죠.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회의 평등.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을 한번 보니까 1970년대에는 29.1%였다가 2017년도 최근이죠. 71%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여자 교사가 71%가 점유하고 있어요. 남자는 29%죠. 4분의 1 정도, 약간 더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남자 선생님에게도 배우고 여자 선생님에게도 배워가지고 이 균형적인 사고로 자라나야 되는데 여자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여성에게만 배운다는 거죠. 이것은 사고 형성에, 사고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기회 평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대학에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험 봐갖고 더 합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기회 평등인데. 그것도 결과의 평등으로 다 똑같이 여성 50%, 남성 50% 이렇게 뽑지 않잖아요.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임용시험을 보는데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봐서 교직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경쟁을 통해서 발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섬으로도 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경쟁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교장 비율이 2007년도에 10.3%에서 2017년도에 40.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열심히 노력해서 교장도 되고 교육감도 되고 교육부 장관도 됩니다. 한국의 교육부 장관이 여자 아닙니까? 유은혜. 그리고
여성이 대통령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 편견이 없는 것이죠. 국민 전체가 여성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면 편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편견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뽑아요? 후보도 못 되지. 대한민국의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 일부 조금 잔존해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은 다 열려 있으며 누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은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혐오에 치중하고 있죠. 그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뭐 여성의 권리를 신장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뜻에는 공감합니다. 찬성합니다. 사실 불평등한 그런 사회에서 평등을 외친다는 것은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남성 혐오에 치중해서 남자가 모든 사회악의 근원인 양 질타하고 투쟁하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여성 혐오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남성 혐오죠. 남성을 증오의 대상으로 역차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니죠.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이 겪어온 좌절의 원인을 모두 남자 탓, 세상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그런 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모두 들먹이면서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비판하고 물고 뜯고 무리하게 투쟁하려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그들의 목적이 과연 진정 여성 인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투쟁을 통한 사회 질서 파괴가 목적이 아니냐. 좌파 사상이 페미니스트 운동에 침입해가지고 계급 투쟁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계급 투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PC, Political Correctness의 이런 계급 논리에 뿌리를 둔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모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관계로 보고, 계급 투쟁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억압자다. 여성은 억압받는 자다. 그러니 여성은 남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하라. 이렇게 주장하죠. 남자가 무슨 억압하는 자고 여자가 무슨 억압받는 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억압하는 자고 어머니와 딸은 눌려지는 자입니까? 제주에 그런 가정 없습니다. 많은 사람 알고 있지만. 또 이들은 남성차별, 여성차별뿐만 아니라 성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다수자가 성적 소수자도 차별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차별은 그것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적 소수자건 불평등한 관습과 제도를
유지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을 깨트려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성적 소수자를 참여시킵니다.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트랜스젠더 다 우리 편이다. 우리 같이 이 성차별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연대해서 투쟁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투쟁으로 발전이 가능합니까? 투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깨부술고선 발전을 해요?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봐요.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투쟁을 하면 발전합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더 나은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죠. 향상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의 발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정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 즉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고 형제 간의 신뢰와 사랑이 있는 가정. 이것이 가정 발전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투쟁을 하면 가정이 발전합니까? 아니면 깨집니까? 깨지는 것과 발전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의 계급 구조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예요. 분열과 투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타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분열과 투쟁을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 가정의 구성원인 남자, 여자 모두가 붕괴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은 사랑의 관계죠. 투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투쟁의 관계로 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계급투쟁 이론 PC가 노리는 것은 가정 해체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런 계급투쟁 이론에 의해서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정이 깨지면 누가 이익을 봐요? 여성이 이익을 봅니까? 아니면 남성이 이익을 봅니까? 자녀가 이익을 봅니까? 이익 보는 세력이 누구 있습니까? 좌파 세력이죠. 이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은 자신의 목적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이혼 경력이 여성 해방 운동의 훈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한 좌파 세력들의 뜻이 이루어진 실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투쟁을 허용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저항 세력은 여지없이 탄압해버리죠. 죽여버리죠. 거기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무계급사회가 아니에요.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공산당 독재정권 엘리트 계층과 아니면 노예 시민. 그들은 성분을 중요시 여기죠. 계급사회입니다. 계급 철폐하자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계급사회예요. 그러면 이 가정을 볼 때 이 가정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죠. 남자와 여자는
투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신체적 특징과 정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행복과 자녀 양육, 그리고 가정은 안식처고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의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그것은 갈등의 개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줘갖고 완전한 하나의 그 행복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국가를 이루어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위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죠. 서로 위에서 산다. 남성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반합을 주장하는 어떤 갈등을 통해서 모순의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런 변증법은 가짜입니다. 사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정분합입니다. 하나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남성과 여성이 나와서 그것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의 목표. 그래서 인류를 번식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발전하는 가정에서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대성을 띠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 보완 협조 하나가 돼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투쟁의 관계예요? 페미니스트들은 자기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면 보면 기분 좋은 모양이죠. 이상가정이 뭐냐? 이상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강화됩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자유롭고 행복한 가정이고 기쁨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랑과 존경이 결여되면 가정을 망치게 되는 거죠. 가족을 파괴하는 거죠. 가정 내에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를 그대로 배우고 자신의 불행한 이 성장기관을 보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어떤 잔소리를 들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낌으로써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범을 보이는가 그 모범을 통해서 자기네가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부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러한 자녀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능력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 능력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는 사회성이 결여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여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의 기본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부모로부터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존경, 부부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 이것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고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가정은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죠. 거기서 성장한 자녀는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자녀 역시 이상적인 결혼을 희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보여주는 교육이죠.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데 잔소리만 한다고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겠습니까? 부모를 불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과 존경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원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돼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이상가정이 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효도.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사랑. 이러한 네 가지 사랑이 네 가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거죠. 인격 완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인격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4대 사랑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그 사랑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인격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 실패, 이혼 혹은 결혼을 유지하지만 갈등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성장해서 결혼을 기피하게 됩니다. 왜? 결혼이라는 것은 골치 아파. 결혼하면 불행해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녀는 프리섹스 문화에 탐닉하게 됩니다. 이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떤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는 성적으로 탈선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사랑과 존경은 너무나 중요하고 부부는 이 사랑과 존경을 훈련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사실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인의 남편을 봐도 진짜 존경스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냥 밉살스러워 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있어 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노력해야죠. 그러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부부관계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처녀 촉각 때는 사랑 하나 때문에 같이 만났지만 같이 살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서로 노력하면서
그 가정에 사랑과 존경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이럴 때 좋은 이상가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사실 어떤 가정 내에서 큰 불행이 일어난다거나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존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증오심이 점차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차.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 증오심으로 둘이 꽉 찰 때 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이러한 자존심을 있을 때, 사실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훈련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누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하게 될 때 사랑과 존경이 깃든 이상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